여러분들을 조금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 이제 첫째 어머님들이 나머지 가셔서 조금 기본적인 것도 같이 설명을 할 테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파일만은요, 그 좋은 사람, 이것도 뜻이 있지만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그 과학자 아시죠?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 리처드 파인만 굉장히 존경을 하셔서 이름을 따와서 파인만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저희 파인만 교육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포에 영재고 입시센터를 따로 크게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인만의 어떤 영재 입시의 거점 센터로 지금 대표 이사장님이 여기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분당 파일만, 죽전 파일만, 수시 파일만 이렇게 분당 파일만 교육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재원생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사실은 입시 연구소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매출 창출이 선생님들 월급만큼 매출 창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적시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학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파이만은 원래는 맨 처음에 2003년에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영재학교 가장 많이 보내는 학원으로 압구정에서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막 30명씩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부가 영어 내신만 보면서 이제 그 과학고나 영재학교도 어느 정도 입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사고가 이제 그 더 활성화돼서 아이들 나중에 대학 가는데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이제 대표 이사님 생각으로 저희가 자사고 전문으로 이제 그 민사고부터 시작해서 민사고 의대국어 전문 학원으로 거듭이 났었고요. 지금 저희가 너네가 표방하는 가치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희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 때도 저희가 입시 프로그램이 다 있거든요. 종합 입시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그 종합 입시 프로그램이 특목고 자사고 준비하는 아이들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특목고 자사고 합격을 위한 거를 중학교 때 하는 입시 프로그램은 종합반으로 하지 않고요. 그 친구들은 따로 중3 때 여름방학 때부터 실전 입시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들어가기 위한.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하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봄학기까지 하는 종합반은 그럼 뭐냐? 그거는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학종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수학을 배울 때 정석으로 가르칠 때 수능도 대비할 수 있고 내신도 대비할 수 있지만 더 앞서서는 나중에 어떤 고등학교 내신을 위해서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수능을 위해서 이런 그 어떤 목표를 하나 딱 정하기보다는 수학 기본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맞는 내신에 적합한 기출문제 풀고 그거랑 연관된 문제 풀고 이러는 거는 다 따로 이제 중간고사 전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 입시의 종합반은 그런 기본기를 쌓는 정석 같은 수업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특목고 자사고 입시를 준비를 할 때는 그거에 딱 맞는 직전 그런 직복 같은 것들을 하는 거다. 실전 입시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특목고 자사고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도 듣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일반고 가서 정교권을 하면서 학생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작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건 뭐 실적만 다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폴라리스2 4층에서 저희가 시작을 해서 4층하고 2층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이제 어머님들께서 소중한 자녀를 믿고 맡겨주셔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배치도가 있어야 학생들이 잘 강의실을 찾아가는 그런 학원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했고요. 이제 중등부, 초등부 어머님들이시니까 초등부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고 앞으로 이 학원을 계속 다니게 되면 우리 아이는 어떤 교육을 받느냐라는 로드맵적인 측면에서는
중등부, 고등부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중등 수학 내신 선행, 고등 수학 내신 선행은 어쨌거나 당장에는 선행이 되겠지만 당장에 우리가 2년 후에 3년 후에는 내신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전혀 내신이 없는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거기서 등급을 따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애들이 다 한 번씩 두 번씩 다 보고 왔는데 우리 아이는 처음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따기 불리한 구조는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이게 맞나? 이렇게 시키는 게 맞나? 라고 고민을 하시면서도 그래도 옆에 애들 다 하는데 우리 애만 안 시켜서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초등부 어머님들이시니까 그런 이제 회의감이 항상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 둘을 다 여기 파이만 초등부에 보내고 있거든요. 한 명은 이제 완전 고학년이고 한 명은 이제 3학년 됐는데 저도 그런 고민을 해요. 우리 아이에게 우리 아이 공부 역량 그릇에 지금 나가고 있는 진도가 맞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요. 근데 또 진도가 나가는 게 얘 그릇에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얘 그릇에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반을 몇 년 동안 올라온 거거든요. 같은 형들과. 자, 그러면은 얘가 한 번 이 과정을 거듭게 되면은 얘는 이거를 메이크업을 할 수 있겠지만 몇 년 동안 친했던 형들과는 또 이별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선택들 이런 것들이 초등 어머님들은 사실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수화 잘 못 시킨 것 같아서 그냥 한 번 더 들으라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등부에서 커버될 수 있는 거는 수학, 과학, 국어, 입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는 내신 국어와 그 다음에 수능형 국어를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가르칠 거고요. 왜 이거를 국어를 넣었느냐? 국어를 넣은 이유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사실 이 학원, 저 학원, 라이딩 뭐 해야 되는 특히 국어학원 같은 경우는 라이딩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학원 관리 괜찮고 전체적으로 일단 들어가면 좀 안심이 되는데 이 학원의 프로그램이 나쁘지 않다면 이 학원에서 그냥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하는 게 내 마음도 편하다라고 이제 니즈를 갖고 계신 어머님들도 많으시고 저희는 이제 국어과에 대한 어떤 수학 과학과랑 연관된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 독해력이에요. 어머님들 많이 아시죠? 이제 지금 서술형 문제나 이런 것들이 독해력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책 읽는 거 말고 할 게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은 책도 되게 여러 번 읽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읽을 책이 너무나 많고요.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건 만화책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드라마도 통으로 보는 거를 힘들어해요. 짤로 그냥 핵심만 봐요. 시간이 없을 뿐더러 길게 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요. 그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어때요? 시험은 긴 지문을 빨리 읽고 나서 이거의 뜻을 파악해가지고 해야 돼요.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대입에서 이제 이렇게 뭐 고교 정보를 블라인드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고교 이름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학교가 외대고고인 건 티가 나요. 외대고고, 민사고, 영재학교, 과학고 이런 학교들은 티가 나요. 왜 티가 나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티가 안 나는 건 어떤 학교냐면 불국고, 분당고 이런 데 티가 안 나요. 불국고, 분당고,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얘네가 하는 프로그램 그렇게 그 명문대에서 모두가 다 달달 외울 정도로 유명하지 않고요. 그죠? 한 해에 한두 명 보낼까 말까 이렇게 오고 있는데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그거 다 알고 있겠어요? 그런 학교가 한두 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학교가 분당고, 불국고라는 게 보인다면 이 학교는 분당권이니까 경쟁이 어느 정도 치열한 곳이니까 내가 이거를 감안해서 내시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교명을 블라인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분당에 있는 앤지, 서산에 있는 앤지, 해남에 있는 앤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내신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능 최저를 올리거나
그 다음에 신층 면접을 보는 방법.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도 이제 나중에 폐지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능 최저는 한도 끝도 없이 올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도 끝도 없이 올리려면 나라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게 올릴 거면 그냥 정시로 뽑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명문대에서는 정시로는 뽑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정시로 뽑으면 좋습니다. 강남권 아이들과 교육특구 아이들 많이 뽑을 수 있어서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뒤에 뽑잖아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우수 학생은 선점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래서 수능으로 뽑는 것보다는 수시로 뽑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고, 수시로 원래는 4가지 전형이 있었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 논술 이렇게 있었는데, 특기자 논술은 나라에서 없애라고 해서 거의 없는 수준으로 아주 줄어들어 있는, 아주 특정한 과에서만 이제 뭐 활용하는 그런 전형으로 이제 내려갔고, 그러면 학생부 교과와 종합만 남는데, 그러면은 이 학교랑 상관없이 내신만 보고 뽑으라는 교과를 뽑고 싶겠어요? 아니면 종합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걸 뽑고 싶겠어요? 당연히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걸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으로 기형적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종합에서 서류를, 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해버려요. 그러면은 이 서류에서 얘 내신을 얘가 이 지역에서 이 정도 학교에서 이 정도 내신이면은 어느 정도 한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내신에 대한 중요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대학이 그 가치를 매기는 거니까. 대학에서는 우수한 아이들을 뽑고 싶은 그 욕구밖에 없거든요. 우수한 거를 내신에서는 확인을 못한다. 왜냐하면 어떤 학교에서 이 내신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수능 최저를 높이려고 하니까 수능 최저를 높일 수는 있는데 한도 끝도 없이 높이려면은 그럴 거면 정시로 뽑아라고 하는데 난 정시로는 뽑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대안이 뭐밖에 없어요? 면접으로 뽑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면접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층 면접이 되겠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소서는 폐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소서 폐지하면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불리할 것 같으시죠? 쓸 게 많은 애들이니까. 쓸 게 많은 애들이긴 해요.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일반고에 비해서 자소서에 쓸 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류에서 자소서가 빠졌을 때 남는 서류가 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추천서는 폐지될 거예요. 추천서는 폐지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대동소이하게 모두 다 칭찬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천서는 빼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럼 학생부랑 자소서가 남죠? 그러면은 애들이 뭐를 쓰냐면은 학생부에 써져 있는 거를 자소서에 똑같이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학생부에 써져는 있는데 내가 이만큼의 난이도와 이만큼의 공을 들여서 만들었었던 소재인데 선생님은 되게 간략하게 되게 별거 없이 한 줄로만 딱 적어주셨다. 그러면은 내가 이게 메인 소재라면 나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고 싶겠죠? 그걸 자기소개서에 쓰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써달라 말아 왈가왈부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교권이기 때문에. 혹은 아예 안 써주셨어요. 또 이거 내가 가르친 거나 내가 뭐 이제 수행으로 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한 것도 아니고 학교 활동 아니니까 어쨌거나 못 써줘. 이게 자사고 특목고에 더 많을까요? 일반고에 더 많을까요? 어쨌거나 못 써줘. 이거는 결국은 내 몸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그러면 교사가 그 재단 법인에서 고용을 해서 재단 법인이 책임을 져서 재단 법인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교사가 더 써줄까요? 아니면 이 학교에서 아무 문제 안 일으키고 조심스럽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 학교로 이전을 해가지고 그냥 나는 공무원으로서 연금 타고 이런 데 문제가 없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많은 데에서 더 잘 써줄까요? 그거는 너무나 확실한 일이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분당, 수지, 죽전, 판교 다 계획도시예요. 계획도시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꺼번에 확 입주가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학교를 짓습니다. 다 뭐예요? 공립이에요. 그러니까 공립이 압도적으로 많은, 공립 일반고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는 학생부 기재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사립 일반고에 비해서도.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측면으로 보자면 저희는 크게 역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학종과 수능을 같이 준비를 시켜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종은 학종형으로 준비할 수 있었어요. 수능은 수능형으로 준비할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학종에서 수능을 보는 전형이 많지 않거든요. 수능을 보는 학교가 고대, 이대, 고대도 다 보지 않고 고대 7과랑 그 다음에 이대 이 정도밖에 안 봐요. 상위 한 10개 정도 랭크되는 학교들은요. 자,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에는 해당이 될 수밖에 없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지금 고3부터 적용을 시킨다고 했으니까 고교정보 블라인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신으로 우수성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수능 최저가 없었던 학교들도 수능 최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리고 수능 최저가 원래 있었던 그런 학교들은 강화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최상위권 대학을 가려는 상위 한 12, 15위 이 정도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뭐를 할 수밖에 없냐면 수능을 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나는 그냥 내신 따는 거 되게 잘하고 수능은 잘 못 보겠고 수능 이제 모평 같은 거 보면은 배가 아프고 항상 배탈이 나가지고 제 기량을 펼치지 못하고 그러면 나는 그냥 학종 위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냥 걔는 내신 열심히 따고 비교과 열심히 하고 고대랑 이대만 빼고 그냥 원서 6개 넣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수능 최저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면접도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자소서가 폐지된다면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대학에서는 폐지돼도 물어볼 건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이제 학생이 전공이랑 관련해가지고 RN이, 소논문, 심화 뭐 이런 거 있죠? 연구했었던 그런 내용들, 사출물. 이거를 학교에서 학생부에 안 써주는 거 자소서에도 써야 되는데 그 통로가 없어지니 일반고한테 불리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이거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학교에서 이제 대학에서 면접 볼 때 뭘 물어보면 돼요? 우리 전공과 연계해서 너가 탐구해보거나 연구했었던 경험을 얘기해봐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럼 자소서 안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소재가 있는 친구들은 답변하는 거고 없는 친구들은 답변 못하는 거고 10분에서 15분밖에 면접을 안 보는데 첫 번째 문제에서 답변 못하면 점수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소서가 없어진다고 자소서 소재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대학에서는 없어져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물어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활동들이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을 유지시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활동들이에요. 왜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딱 까놓고 생각하면 어머님들 이런 거예요. 같은 과예요. 근데 우리 과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제일 많은 애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얘네들이 학생부 교과로 들어온 애들보다 내신 좋아요, 나빠요? 내신 나쁘겠죠. 내신이 얘들보다 좋으면 교과로 들어오지 뭐하러 비교과를 빡세게 하면서 종합으로 들어오겠어요. 수능으로 정시로 들어온 애들보다 수능 점수 높아요, 낮아요? 낮겠죠. 그죠? 그러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명문대인데 얘네들보다 내신도 못하고 얘네들보다 수능도 못하는 애들을 왜 그렇게 많이 뽑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너네가 고등학교 때 그래 기타 과목까지 다 반영해서 우리 전공과 별로 상관없는 그 과목까지 모두 다 합산했을 때 그 평균값이 얘네들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그리고 오지선다형으로 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유형별 학습이 아주 잘 된 얘네들보다 이거 문제 푸는 거 좀 못하더라도 우리 전공에 들어와서는 얘네들보다 더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렇게 될 역량이 더 큰 애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를 평가 요소로는 발전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발전 가능성을 보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전 가능성이 그냥 점장님처럼 얼굴 딱 보고 아 얘는 뭐가 될 상이네 이러고 뽑는 게 아니라 얘 서류에 남겨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공에 대한 관심, 열정, 그 깊이, 탐구 역량, 심화 역량, 연구 역량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다
평가 기준이 엄청 길어요. 수십 가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 평가 기준까지 하면. 그걸로 다 정량화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뽑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만 가지고 준비를 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파일만 다니는 애들은 대부분 전교권 애들이거든요. 저희 고등학교 2학년 재원생 기준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3등급 내에 드는 학생들이 86%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전교권 아이들이 다녀요. 전교권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높은 대학을 희망을 하겠죠. 잘하는 대학을 희망을 하겠죠. 근데 잘하는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려고 해도 수능 최저가 올라가서 혹은 없었던 수능 최저가 생겨서 수능을 같이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의치한 의학 계열 정도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4개 영역 1등급 혹은 3개 영역 1등급 혹은 4개 영역 5등급 거의 이 안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최저로 봤을 때도 111 2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수능에서. 자, 그런데 수능에서 111 2등급을 받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애들은 2등급을 받고 정시 점수로만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대학들을 중위권 대학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갑니다. 그런데 얘네들은요. 전교 1등 중에서도 거의 흔들림이 없었던 1.3 안에 들어가는 전교 1등의 내신을 가지고 그리고 의학 계열에 맞는 비교과를 가지고 그리고 그 정도의 수능 최저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서 의치한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도 같이 준비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고등부는 학종을 잘하기 위한 입시, 그 다음에 내신을 잘 받기 위한 수학, 과학,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아주 높은 단위의 수능 최저 1111 뭐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고난이도의 수능, 이 세 개를 같이 겸해서 시키는 게 고등부의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등부 같은 경우는 그것에 플러스 영재학교 들어갈 친구들을 위한 경시 심화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재학교 과학고 트랙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초등부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중등수학, 고등수학 내신 선행을 잘하기 위해서 사고력 교과, 기본심화 이것까지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과학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를 위해서 경시 기초를 한 다음에 넘어가는 구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창의력 사고, 이런 실험과학 이런 것들을 해야 여기에 쓸 건덕지가 있거든요. 과학 영재학교 자소서에 쓸 건덕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해서 여기서는 실험을 하는 거고 그거랑 연계해서 이론학습이 뒷받침되면서 넘어가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 왜냐하면 영재학교를 준비를 시키려면 영재교육원에서 이제 교수랑 같이 했었던 프로젝트 수업들이 나중에 영재학교 쓸 때 정도 되면 초등 영재교육원은 사실 수준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쓸 소재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교수랑 같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배운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대로 계속 소재를 만들어야 결국은 학종의 소재가 돼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왜요? 학종으로 2단계 때 최종 픽을 하는 게 다 교수들이에요. 교수들 시각으로 애들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근데 소재가 교수들이 하는 방식으로 얘가 조사하고 활동하고 실험하고 그래가지고 보고서 쓰고 이런 단계들이 굉장히 대학에서 실제로 연구하는 연구팀이랑 굉장히 그 패턴이 유사하다. 얘는 이게 충분히 학습되고 준비된 아이다. 그게 바로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평가 요소 중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많이 가는 거 그냥 계속 넣어놨고요.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재원생 중에 1등급 25%, 2등급까지 55%예요. 3등급까지 누적 72%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3등급 누적이 더 늘어나죠. 저거는 얘네들이 물론 이제 저기에 안 들었었던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면은 그냥 동네 학원에서 탑급으로 자라던 친구들이
이제는 큰 학원으로 와야 되겠다. 학종이나 이런 거 같이 대비할 수 있는 학원으로 와야 되겠다 하고 유입되는 인원들이 또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잘하는 아이들이 뒤로 갈수록 몰리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대입 분석 나오는데요. 초등부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너무 많거든요. 오늘 자료는 저희가 항상 너무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어머님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아세요? 내신 평가 기준에 대해서? 모르세요? 일단은 초등학교 때 이제 시험을 보는 거는 우리가 형성평가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시험지를 학부모님들한테 막 나눠주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시험지 하나도 안 나눠주죠? 그냥 학교에서 언제 시험을 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애가 와서 엄마 시험을 쳤어 오늘이라고 하면은 아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옆집 엄마한테 들으면 아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죠? 그래가지고 한 학기에 한 번씩 담임이랑 상담을 하러 갈 때 담임 선생님이 그것도 똑부러지게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뭐 잘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실력은 그냥 베일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들이 아이의 실력을 가늠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홈스쿨링을 하시면서 정기적으로 대형 학원에 계속 레벨 테스트를 보는 엄마들이 꽤나 계세요. 아시죠? 근처에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머님들 뭐 하는지 아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라는 걸 하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하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모르시나요? 제가 유튜브 하고 있는데요. 1강 제목이 학종 외모 덥센나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궁금하시면요. 유튜브는요. 타임란 입시톡을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톡으로 치셔도 돼요. 다 생각이 안 난다? 분당 파임만 치셔도 되고요. 파임만 공식 채널이에요. 공식 채널인데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파임만에서 입시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주저리 계속 한 10몇 강까지 떠들다가 이제 파임만 그 설명회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저거 올리려고 찍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6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라는 걸 하죠. 이거 왜 하죠? 진로 탐색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안 보이시죠? 잘 보이세요? 다행이네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총 6년 동안 배우는 교육 과정을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결국은 뭐냐면 6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어떤 목적을, 어떤 교육 목적을 가지고 가르칠 것인가를 개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을 안 보죠. 그래서 애들이 다 놀죠. 그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나라에서는 진로를 탐색을 해봐라. 그래서 이 분야 저 분야 네가 막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래가지고 뭐가 맞다라는, 뭐가 나랑 맞는 것 같다라고 한번 지레짐작을 해봐라 라고 이제 시간을 내준 거예요. 근데 중간에 진로 탐색하던 중에 중간고사 보고 진로 탐색하던 중에 기말고사 보고 이러면 진로 탐색하는데 이제 그 무리가 있으니까 그냥 진로 탐색에 올인해라 라고 하고 지필을 안 보는 게 자유학년제입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제에서의 활동들이요. 4가지 활동이 있거든요. 하나는 동아리 활동, 하나는 진로 활동, 하나는 예체능 활동, 나머지 마지막 하나가 가장 중요한 주제 선택 활동이 있습니다. 이 주제 선택 활동이요. 약간 프로젝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 영수, 사과를 프로젝트 수업처럼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과다. 영어과인데 이제 영어과면 영어를 배워야 되죠. 언어로서. 자, 그런데 언어로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문학으로서의 어떤 구문에서의 영어를 배우기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영시를 읽게 해요. 영시를 서로 비교 분석해가지고 영시의 특징, 이제 영시에서의 주로 이제 쓰이는 라임이라든지 아니면 단어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도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시키냐면 항상 애들한테 그 다음에 시키는 거예요. 이게 프로젝트 학습의 특징이죠. 그래가지고 학교 생활 중에 있었던 여러 소재 중에 하나의 소재를 잡아가지고 영시 써보기, 발표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들어가 있는 수업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주제 선택 활동이에요. 이 주제 선택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학종에서 나중에 내 학생부에 내가 자기소개서 폐지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반고한테 불리해서 그래요. 특목고 자사고한테 불리하면은 100% 폐지가 되는데요. 나중에 정말 폐지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일반고 교사분들이 폐지해서 안 된다라는 여론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애가 자기소개서에 이제 쓸 수가 없으면은 학생부에 써달라는 요구가 훨씬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죠? 자, 그렇고 또 선생님을 좀 잘못 만나서 올해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선생님 잘 안 써주시는 스타일이세요. 너무 막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이런 FM인데 FM 중에서도 필요 없는 FM 스타일이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친구는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안 돼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게 특목고 자사고보다는 일반고에서 훨씬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먼 일이라 별 여론이 없지만 여론 형성이 아마 될 거예요. 얘네들이 정말 고등학교 가가지고 자소서 폐지되냐 안 되냐가 도마 위에 올랐을 때는. 그래서 솔직히 될지 안 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작년 11월에 이거 폐지하겠다 저거 폐지하겠다고 폐지한 모든 것들을 정말 다 폐지하잖아요. 그러면은 학종이라는 전형을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요. 자소서 폐지하겠다. 학생이 한글을 쓰는 건데 그 다음에 독서활동 기록 대입 제출 못하게 하겠다. 애가 읽은 책도 기록 못하게 한대요. 왜?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소논문 금지, 그 다음에 자유동아리 금지, 뭐 금지 되게 많았죠. 못 쓰게 하겠다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학생한테 자율권을 많이 준 것들을 다 못 쓰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학생이 스스로 뭔가를 해가지고 다른 얘가 내신은 좀 떨어져도 수능은 좀 떨어져도 다른 이런 연구 분야나 탐구 분야나 내 진로 분야에 대해서 파고드는 이런 것들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해서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발표는 뭐냐면은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의롭게 하겠다라고 해서 바꾼 거라기보다는 그냥 여론 수렴한 거예요. 자소서도 애들한테 되게 부담이 된다더라. 아, 그래? 독서도 이렇게 과목별로 다 읽어야 되고 뭔가 비워놓으면 찜찜하고 공부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부담이 된다더라. 아, 그래? 자유동아리는 계획서부터 이렇게 실행까지 대치동 같은 경우는 다 김주영 선생 같은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더라.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더라. 아, 그래? 이게 다 총 집합해가지고 작년 11월에 발표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발레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증명으로는요. 이번 연도 2020학년도 학생부 기재 요령 책자가 항상 2월 말쯤에 떠요. 근데 올해는 좀 빨리 떴어요. 그래서 제가 2월에 그거 분석하는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 초등부에서는 학생부 기재 요령이 아무 의미가 없죠. 한 장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기재 요령 책자를 그 원칙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부 그 형식 그대로 고등학교 학생부가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분석을 했는데요. 그걸 11월에 발표했잖아요. 그 기재 요령은 이번 연도 2월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교육적으로 이거를 제지해야 되고 이걸 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맞냐 하면은 독서 활동에 대한 영향력을 줄여야 되겠죠. 나중에는 뺀다 그랬으니까. 자율동아리 지금부터 제재해도 되겠죠. 나중에 뺀다 그랬으니까.
자소서는 뭐 학생부 기재료면 상관없으니까 빼고, 소논문 안 쓴다고 한 거는, 소논문이라는 내용을 안 쓴다고 한 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빼고 놔둬. 근데요, 자율동아리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리고 특히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독서활동에 더 힘을 실어줬어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독서활동에 이제 그 기재를 할 때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실 때쯤 제가 그러니까 학생부의 항목과 이런 학생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간담회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재원생 어머님들한테는. 그때 자세히 들으시면 되는데 이제 학생부에 여러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이가 한 장짜리 달랑달랑 들고 오지만 학생부를 잘 관리한 친구들은 중학교 때도 20장짜리를 들고 와요. 근데 그 중에서 20장 중에서 과목 선생님이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내 교과랑 연관된 점수를 쓴 다음에 내 국어과에서 얘가 국어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국어과 선생님이 500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세특이라고 하고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준말이에요. 그 다음에 독서활동 상황에서 공통 독서가 있고 과목별 독서가 있어요. 그래서 과목별 독서에 넣는 거, 국어과랑 연관된 책을 내가 읽은 거다라고 하는 거는 국어과 선생님이 보고 올리는 거예요. 그거 두 개만 국어과 선생님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독서 활동을 올리기 위해서는 얘가 뭐를 해야 하면은 독서 활동지라는 걸 제출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독서 활동지는 약간 이렇게 독서 감상문 같이 뭐 이렇게 쭉 쓰고 뭐 그런 게 있어요. 학교별로 양식이 다 달리 있어요. 자, 그거를 할 때 이 교과 내용과 연관된 독서 활동이었다면 세특에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진로 활동과 연관된 독서였다면 진로 활동에 쓸 수 있다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재요령에. 독서활동 상황 기재요령에. 그 전에는, 그 전년도에는 제가 2014년도부터 계속 분석을 시작했지만 그 전에는 학생부를 별로 중요하게 하나도 아니었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분석을 했지만 독서활동 상황에 이 문구가 들어간 건 처음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연관된 독서활동은 세특에도 쓰고 진로활동에도 쓰고 그러면은 독서활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안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 쓰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나중에 없앤다 한들 다른 데 쓰는 거고 없앨지 안 없앨지도 솔직히 몰라요.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그냥 공통교육을 하죠. 국영수 사과에 맞춰서 그냥 주요 교과에 맞춰서 공부를 해요. 근데 평가를 뭘로 받아요? A, B, C, D, 2로만 받아요. A는 90점 만점, B는 80점 만점, C는 70점 만점, D는 60점 만점, E는 그 이하. 이렇게 받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공통적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국영수 사과를 배웠었던 것처럼 이어서 공통과목으로 또 배워요. 그래서 뭐가 되죠? 수능에서도 공통과목이 있죠. 수원수투 공통과목이죠. 자,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공통으로 다 배워야 되죠. 이거는 문과건, 이과든, 예체능이든 상관없이 고등학교를 다닌다면 다 배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통과목을 배워요. 근데 다만 평가만 어떻게 돼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평가가 돼요. 자, 그러면은 1등급은 4%에서 잘려요. 아시죠? 2등급은 11%에서 잘립니다. 무적으로요. 3등급은 23%에서 잘려요. 4등급은 40%에서 잘립니다. 그 다음에 줄룩 있는데 그건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초등학생이지만 이 분당 지역 내에서 중학교에서 주요 과목에서 각각의 교과를 성취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각 성취도마다 전체 학생의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 들어가시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초등학교를 다닌다면 이 중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중학교가 한두 개는 있으시죠? 그래서 그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학교 알림을 여셔서 그 중학교 들어가시면 과목별 성취 비율이 있습니다.
보시면 대동소이의 학교마다 좀씩 다르긴 한데요. 평균을 얼추 내면요. A등급 90점 이상을 30% 정도 받고 있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2013년도까지는 중학교에서도 상대평가를 실시했거든요. 2014년부터 절대평가를 실시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A등급 비율이 한 20% 정도 됐어요. 근데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굳이 아이들이 어린데 꿈과 희망을 미리 짓밟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A등급이면은 애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1등이다. 그래가지고 그 중학교 3학년까지 졸업을 할 때 전과목 A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학생도 나는 공부 잘해라고 생각하고 어머님도 나는 공부 잘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는 공부 잘해. 근데 얘가요. 99점, 100점, 98점, 99점, 100점, 98점 이런 A를 다 받았다. 공부 잘하는 거 맞아요. 그 학교에서 전교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89.5점, 89.6점, 90점, 91점 많이 올라가 봐야 92점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A를 받았다. 자, 그러면 아까 A등급이 한 3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그대로 그 실력 그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등급 어디서 잘린다고요? 4%. 30% 멀었죠. 2등급 11%. 30% 멀었죠. 3등급 23%, 30% 안 돼요. 3.5등급, 6등급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 보던 대로 본 거예요. 못 본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영상에 제가 그거에 관련된 영상 제목이 여자친구는 죄가 없다. 옆집 형이 중학교 때 공부 잘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따라서 성적 떨어진 이유. 그거예요. 보던 대로 봤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하면요. 고등학교 가서 애들이 멘붕이 많이 찾아와요. 애들이 중학교 때는요. B를 받아도 전혀 정신에 타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A가 1등급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B는 A 다음이다 보니까 2등급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B를 받고 와서 실수를 했어 라고 이야기해요. 어머님 실수를 하면은 2점, 3점이 깎이는 거지 10점 넘게 깎이지 않습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못 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그 경각심이 전혀 없어요. 이 B가 지금 A등급도 4등급 근처에 올까 말까인데 B라면 얘가 고등급 와서 몇 등급이 나올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나중에 중학교 가서 1학년 지나고 나서 자유학년제 거치고 나서 등급 나올 때 B 받아가지고 아이가 천하태평하게 있으면은 이 표를 잘라서 보여주세요. 자, 너희 학교에 학교 알림이에 A등급 몇 프로 받았어. 그럼 너는 여기야. 그러면은 너는 B등급이야. 여기야. 너 고등학교 가서 몇 등급이야. 이걸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애가 충격을 먹고 그 다음 목표는 뭐예요? A등급에 도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이 되게 습관적이에요. 어머님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어머님들만 아니셔도 전체가 엄청 끄덕거리시거든요. 내신이 항상 틀리는 유형에서 틀려요. 계산 실수 자주 하는 애들은 맨날 계산 실수해요.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계산 실수였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계산 실수를 했어요. 근데 수능까지 계산 실수하고 있어. 그럼 이건 그냥 걔 실력이에요. 계산이 약한 걔 실력인 거예요. 그걸 빨리 누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누가 고칠 수 있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맨날 문제를 읽다 말아요. 그래서 다시 풀어보게 하면은 바로 정답을 찾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희한한 답을 찾아내요. 왜? 문제를 중간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그러면 문제를 끝까지 안 읽는 걔의 성향인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국어를 같이 시키는 거예요. 국어를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독해력이 수학과 독해력 아무 상관없을 것 같지만 문제를 못 읽는다니까요. 요새 애들이. 짧은 텍스트와 짧은 영상과 모든 것이 다 짧은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과목을 배워요. 그럼 공통과목은 최소한 3년 동안 배우는 거죠. 중2, 중2, 중3, 고1. 여기까지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교양이라고 합니다. 교양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중고등 과정의 교육 과정을 거쳤다면 누구나 알아야 할 상식을 교양이라고 하죠. 자, 그럼 교양으로 우리가 우수성을 판별합니까? 아니죠. 판별 안 하죠. 자, 그래서 계열별로 특성을 보이고 우수성을 보이는 거는 비로소 언제 시작되냐면은 고2 때부터 시작해요. 이때는 계열별 학습을 합니다. 문과는 문과에 맞는 학습, 이과는 이과에 맞는 학습을 합니다. 이게 대학으로 따지자면 교양, 이걸 교양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전공 필수. 우리 어머님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안 해봐서 감이 안 오시지만 대학은 다 다니셨으니까 대학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쉽게.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한다는 진로 선택 과목은 뭐를 하는 거냐면요. 진로 선택 과목은 전공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공 선택 과목. 자, 그러면은 당연하겠죠. 교양 과목 우리 대학교 때 몇 학년 때 주로 배우나요? 1학년 때 주로 배우잖아요. 1학년, 2학년 때 주로 가장 많이 하죠. 그리고 2학년 때부터 서서히 뭐를 넣습니까? 전공 필수를 넣죠. 그래서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전공 필수를 하다가 전공 선택 과목은 내가 경영학과인데 나는 3년 동안 대학에서 전공 필수 다 듣고 교양 다 듣고 해보니까 나는 광고 쪽에 관심이 있어. 나는 마케팅 전략 쪽에 관심이 있어. 나는 회계, 나는 재무.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 과목에 대해서 더 뎁스 있게 배우는 거죠. 그게 전공 선택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은 진로 탐색에서 시작해서 진로 선택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5 개정교육과정의 목표는 진로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의 자유학년제를 아이들이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즐거운 학교예요. 시험 안 보니까. 이것만 알고 가셔도 오늘 뭐 수능이 어떻고 저기 학종이 어떻고 우리 어머님들 지금 많아봐야 6학년, 5학년, 4학년 다 이 정도시죠? 강사는 바뀝니다. 그 정도면 입시 강사는 두 번은 바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굳이 다 듣지 않으셔도 이것만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때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이 과정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기초로 진도 나가다가 여기서 조금 이 학생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심화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한 번 더 하죠. 그게 거기에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어차피 3개월 과정으로 끝나는 거고 어차피 진도는 계속 학교 진도보다 빨리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쭉 가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2학년 때 기백까지 다 뗐어요. 이과 갈 거라서. 기백까지 다 뗐는데 결국은 수상하를 헷갈리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은 중3 때 지금 기백하고 있는데 얘는 내신부터가 안 나와요. 진도는 거의 다 나갔는데 얘는 수학 내신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중등부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얘는 중간에 빈 게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모르는 영역이 넓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오프 더 레코드인데 학원이 운영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비율제와 연봉제가 있어요. 비율제와 연봉제가 있는데 비율제는 뭐냐면 학생 머릿수대로 받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연봉제는 학생의 머릿수와 상관없이 선생님이 월급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비율제를 하면은 학원 운영이 굉장히 쉽습니다. 동기부여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학생들 어떻게 관리해 주시고요. 언제는 어떻게 해주시고요. 부족한 애들은 클리닉 불러주시고요.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붙잡고 있어야지 나도 좋고 이러니까. 그죠? 자, 근데 비율제의 가장 큰 문제점. 애를 놓지를 않아요. 왜? 머릿수대로 받고 있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반을 내가 맞지 않는다면 그 반으로 이 핑계 전 핑계 대면서 안 넘기는 거예요. 혹은 내가 얘네들을 다 끌고 가서 그 다음 반을 개설을 해서 내가 거기서 가르칠 거예요. 그럼 얘는 분명히 성취도가 안 좋아서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하는 게 맞는데 괜찮아요. 제가 뭐 클리닉 블로그 뭐 블로그 해가지고 메이크업 할게 하고 데리고 간다니까요. 얘를.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원은 편하고 학생들한테는 그런 불리함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는 연봉제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알아서 동기부여를 해드려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빡세게 학원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반면 이 아이에만 맞춰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게다가 녹화까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학원이 비육지 학원이다라는 건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학종은요. 내신이 나와야 돼요. 3등급 안에는 들어와줘야 학종이라는 전형이 있는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이 전체 대학에 다 있지 않습니다. 잘하는 대학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을 하려면 돈이 겁나 많이 들거든요. 입학사정관을 대거 양성을 해야 되죠.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교수들도 교육시켜야 되죠. 엄청 돈이 많이 들어요. 물론 원서료도 많이 뽑겠지만 돈이 많이 듭니다. 똑같은 원서를 받고 그냥 엑셀로 얘 성적대로 잘라버리고 그러면 좋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게 더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3등급 내에 들어오려면 결국은 뭐라고요? 중학교 때 A등급 내로는 들어와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계속 90점 초반의 A를 받고 있으면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너가 지금 들어가면은 3등급 위치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목표는 뭐? 95점 A를 받자. 그 다음 목표는 99점 A를 받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왜 이번에 95점이 되는지 어디서 감점이 됐는지 나는 지필은 강한데 수행을 맨날 수행해서 점수 깎이는 애들은 맨날 수행해서 깎이고요. 맨날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 깎이는 애들은 맨날 서술형에서 깎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메이크업을 해주는 부분들을 중학교 때 마스터를 하고 가야 고등학교 때는 1학년부터 기록이고 1학년부터 기록된 모든 것들이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준비를 중학교 때 해야 하고 지금 초등학교 때 내가 뭐 원래는 무슨 반이었는데 무슨 반으로 떨어졌다. 원래는 얘가 몇 년 동안 이 반을 유지를 했었는데 이 과정을 자꾸 어렵다 그래가지고 요걸 한 번 더 들이면 저 반은 다시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집착은 그냥 버리세요.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건요. 빵꾸가 없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다음에 연달아서 계속 설명회로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또 이 뒤에 대입에 대해서도 막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것만 갖고 가셔도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초등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초등부 원장님이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초등 갖고 있는 부원장 우수정이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주2회 또는 주3회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설명서 보시면 그 넘겨서 3페이지 받으시면요. 맨 처음에 3페이지 봐주시면 이제 거기가 지금 대부분 제가 아까 보니까 4학년, 5학년, 6학년 어머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5학년, 6학년 어머니들이 많으셔서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들 이제 여기 3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앞에 한 장은 3학년, 4학년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학년 프로그램이신 거고요. 그래서 그 3페이지부터 그 뒤에 4페이지 넘어가시고 5페이지 넘어가면 일단 크게 프로그램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 2회는 대부분 저희 월급 또는 화목 이렇게 이루어질 거고요. 주 3회는 월수급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등원할 때 2시간 50분씩 수업할 거고요. 절반은 선생님들이 진도 나가는 판서 수업 위주로 진행될 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제 그 전에 과제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 피드백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판서보다는 이렇게 선생님 채점하고 이렇게 쭉 나눠주면 스스로 고칠 시간을 먼저 주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재채점도 해주시고 뭐 힌트 그러니까 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잠깐 힌트만 줘도 되는 문제들 분명히 있잖아요. 친구들 가르치다 보면 그런 것 같으면 그 힌트 주실 거고 많이 도와줘야 되는 문제나 별표나 이런 것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절반은 과제 피드백 받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 단원 끝날 때마다 단원 테스트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첫 번째 달은 중간고사, 두 번째 달은 기말고사, 세 번째 달은 서술형 평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세 개 시험이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일단 개념서, 개념이랑 응용 정도까지 나오는 걸 뭐 개념 유형 파워 이 부분을 저희가 6월, 7월 2달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화서 여기를 8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나면 중간고사, 여기 끝나면 기말고사, 여기 끝나면 서술형 평가 이렇게 3개 볼 거예요. 요 3개 시험 평균으로 다음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만약에 되게 우수하다 예를 들어 뭐 1학년 1학기를 이제 들어왔어요 이 친구가 근데 되게 우수하다 라고 하면 뭐 다 뭐 95점, 100점, 95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두 가지 형태 추천 받으실 거예요. 1학년 2학기 뭐 특강으로 듣고 2학년 1학기 가시는 거 어떠시냐? 아니면 그냥 1학년 2학기 가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조금 얘 약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3개 과정은 진짜 되게 많이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되게 많이 중요한 과정이어서 다시 한번 들으시는 거 어떠시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요 3개 시험 평균으로 상의를 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뭐 원래는 저희가 요 3개 시험 그러니까 요거 2개 시험 보고 나서 내원 상담을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요즘 조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번 학기에는 전화로 진행하긴 했는데요. 원래 저희 시스템은 2달 공부하고 나서 내원 상담 기간이 따로 있긴 해요. 그래서 그때 뭐 그 다음 과정은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소설평가도 봐서 이 3개 시험 평균으로 다음반 확정 이렇게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주 3회반은요 어떤 반이냐면 일단은 시간이 다르진 않아요. 여기도 2시간 50분, 2시간 50분, 2시간 50분 이렇게 진행될 거거든요. 이렇게 진행되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일주일 반을 나와야 되는 내용을 이 친구들은 일주일 만에 끝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한 학기를 끝내는데 2달이 걸릴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6, 7, 8, 3개월이 걸렸었잖아요. 이 친구들은 한 학기 끝내는데 2달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1.5주씩 더 앞당겨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뭐냐면요.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2달 동안 한 학기를 끝내다 보면 하루 동안에 수업하는 양은 같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소화해내야 하는 양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숙제 양도 1.5배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도 좀 견딜 수 있는 학생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성적이 우수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좀 그런 숙제들을 스트레스 없이 좀 해낼 수 있느냐. 괜히 스트레스 받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나으니까 스트레스 없이 해낼 수 있느냐 해서 요 반은 일단 숙제가 조금 많아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게 되면 다른 반보다 많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개념 응용서 쓰고 심화서를 쓰는데 심화서는 이 주 2회 반은 크게 최고 수준 탑이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이 반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최상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화서도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주 2회, 주 3회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저희 노트도 따로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 저희 이거 받으신 그걸 보시면 이렇게
받으신 거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진행할 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그 풀이할 것들이 수학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많이 생기게 되면 지금 뭐 보면 뭐 여러 가지예요. 사실 뭐 노트에 쓰는 학생도 있고 문제집에 쓰는 학생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학생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과제 노트를 따로 줘요. 따로 줘서 거기에 페이지 쓰고 번호 쓰고 그렇게 풀이를 적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학생들도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 안 좋아하는 학생이 있는데 문제집에 쓰게 되면 아무래도 좀 여기저기 쓰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문제집은 풀이란이 이렇게 크게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어떤 문제 밑에는 좀 여백이 많을 거고 어떤 문제는 여백이 적을 거고 그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친구들도 어쨌든 숙제는 빨리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여기저기 풀이를 쓰게 되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단은 과제 노트 학생한테 주고 거기에 페이지 쓰고 번호 쓰고 줄 맞춰서 풀이를 쓰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뭐 시험 때 큰 시험 아까 보셨듯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는 요 시험 때 따로 걷어서 한 번씩 이제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오답 노트도 저희가 따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답 노트도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답 노트는 일단은 약간 학생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 이 3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단원 테스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서술형 평가 이렇게 있을 건데 이제 이거에 틀린 문제들은 무조건 다 오답부터 적혀 있을 거예요. 적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교재 피드백 할 때 뭐 별표 있고 아니면 T자 적어주시는 분도 계세요. 선생님 따라 조금씩 그건 다르신데 그렇게 선생님 도움 많이 받아서 풀어낸 문제들 그런 문제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거기 오답부터 정리를 할 건데요. 아무래도 근데 교재가 좀 제때 완성이 되는 친구들은 이것도 되어 있겠지만 교재가 천천히 완성되는 친구들은 아마 교재가 조금 비교적 빨리 완성되는 친구에 비해서 이 부분이 조금 적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단원 시험에서 틀린 거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저희가 오답노트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오답노트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쓰는 란이 있고 이렇게 보면 문제 쓰는 란이 있어요. 저희가 여기 문제를 쓰는 란이 있고 풀이를 쓰는 란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 쓰는 란에는 저는 웬만해서 학생이 스스로 좀 문제를 써봤으면 해요. 왜냐면 많이 뭐 가르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외로 문제 되게 이상하게 읽고 틀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뭐 A, B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A, B를 따로 적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구하라고 했는데 그걸 구해 놓는다든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지름을 구하려는데 반지름을 구해 놓는다든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문제 쓰면서 다시 한번 좀 읽고 그런 걸 좀 그러니까 계산 실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물론 옆에서 약간의 잔소리도 필요는 하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좀 실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파악하고 하려면 저는 문제도 좀 스스로 쓰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그러니까 제가 제일 오답노트 쓰는 거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집에서 오답노트 숙제를 하고 있는 걸 발견을 하셨다면 이제 이래 별표 친 문제를 오답노트 그 친구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면 대부분 친구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번, 10번, 17번 이렇게 3개를 틀렸어요. 이 별표예요. 이 3개가. 그럼 2번 문제를 쓰고 풀이를 적고 그러니까 본인이 푸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적고 풀이를 적고 17번 문제를 적고 풀이를 적고 이제 이렇게 대부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저희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막 그렇게 공부를 안 하겠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적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게 기억이 안 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사실 본인이 푼다기보다는 그때의 기억을 좀 되살려서 물론 그때의 기억이 되살려야 되긴 하지만 자기 걸 만든 다음에 이걸 적길 바라는 거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근데 그냥 선생님이 그때 이거 더 했었어. 그러니까 이거 더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오답노트를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오답노트 할 문제가 예를 들어 뭐 8문제가 있다. 그럼 그 8문제를 먼저 쫙 적고 책을 덮은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풀이를 쓰게 해주시면
그게 학생한테 오답 노트를 어쨌든 해야 되는 오답 노트라면 가장 효과적으로 오답 노트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댁에서 오답 노트 숙제하고 있는 학생들 보시면 이렇게 문제 먼저 적고 책 덮고 다시 풀이 쓰게 해주시는 게 아마 가장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오답 노트 혹시나 뭐 그러니까 지금 또 댁에서 가르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초등 과정 이런 것들. 그래서 오답 노트 만약에 해주실 거라면 하나 쓰고 하나 쓰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3단원이 끝났어요, 이 친구가. 그럼 끝난 상황에서 그 3단원에서 뭐 어머니들이 많이 도와주신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거를 이제 오답 노트 문제 먼저 쫙 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책 덮고 풀이 적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 될 거예요. 훨씬 더 도움 될 거고 그리고 저희 뭐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성적표도 나갈 거예요. 지금 거기 보시면 있으시겠지만 한 장 넘기시면 있으시거든요. 보시면 여기 87에 보시게 되면 저희 성적표도 그런 식으로 뭐 단원별로 난이도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두 개 성적표들 나갈 거고요. 그래서 그거 나갈 때는 늘 성적표가 드릴 거예요. 드릴 거고 단원 테스트 같은 경우에 단원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점 95점이면 전화 안 갈 때도 있을 거예요. 문자는 가요. 이 학생이 평균 몇 점에 몇 점이다. 이 학생 점수는 몇 점이다. 문자는 전송 내겠지만 100점 95점이 어쨌든 잘 따라오고 있는 친구라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는 따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항상 성적표 학생편을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따로 3단 전화 드릴 거고 그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더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입자는 뭐 이제 학기 끝날 때마다 추천서 이런 거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토요일 날 10시부터 토요일 날 10시부터 4시까지 저희 클리닉 시간이라고 따로 있어요. 매주 와야 되는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매주 와야 되고 매주 6시간을 채워야 되는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 시간은 아니고 이제 수업 시간에 아까 왜 선생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오답을 조금 봐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를 때는 선생님 이제 오답이 좀 많은 날은 아무래도 이 친구가 저희 절반이라고 하면 1시간 반 정도인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진도를 조금 더 나갔다고 하면 1시간 정도 이제 오답을 하는 시간이 될 텐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럴 때 다 못하고 갈 수가 있잖아요. 학생 한 명만 있는 게 아닌 상황인 거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4시 사이에 한 2-3시간 정도만 나와서 이렇게 좀 뭐 오답을 다 붙이지 못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하고 갔으면 좋겠다. 혹은 오답은 별로 없지만 뭔가 오늘 이 친구가 수업을 하는데 좀 이해를 하는 거 어려워하는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이 가르쳤을 때. 그러면 이러이러하니까 좀 나와서 공부를 2-3시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그 주에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으시면 좀 참여해 주시면 약한 부분들 조금 더 잘 케어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클리닉은 선생님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주에는 참여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제 상담하다 보면 아니면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6학년 10개 계시잖아요. 6학년 어머님들. 과학도 좀 이제 관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은 일단은 저는 과학 부분은 너무 빨리 교과 과정을 시작하진 않을 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빨리 중등 교과 과정을 시작하진 않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수학보다는 과학이 조금 더 적거든요. 뭐 양이라든지. 왜냐하면 생물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막 주변에 보면 좀 이제 큰 아이들 보면 화학 1 해요, 화학 2 해요 있지만 뭐 생명과학 1 해요, 생명과학 2 해요, 지구과학 2 해요는 없잖아요. 이제 그 중학생 애들이 선행을 하면서 물론 고등학교 가서 뭐 선택 과목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결과적으로는 화학 물리 중심으로 과학을 쭉 선행을 하고 가기 때문에 수학보다 조금 더 빠른 단계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물리 화학만 만약에 한다고 가정한다면 중등 과정부터 물리 화학 그 중등 과학이라고 해서 기본 3개월 그 다음에 중등 과학 심화 3개월 이렇게 하면 중등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하면 6개월 하면 중등 과정의 물리 화학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웬만한 학원들 다 그럴 거고 더 빨리 보면 3개월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등과학 기본을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죠, 이 친구가. 그럼 사실 심화를 또 들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개념이 새로 나오는 건 아닌 거니까. 그럼 또 거기서 끝내버리고 고등과정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5학년 때 과학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뭐 실험과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뭐 나오는 뭐 안쌤 창의력 사고과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뭔가 실험 위주로 해봤으면 해요. 친구들이 실험 위주로 해보고 중등 교과를 듣는 것과 그냥 중등 교과부터 시작하는 거랑 조금은 다를 거거든요. 조금 다를 거라서 이제 그렇게 5학년인 친구들은 저는 실험과학 쪽으로 하는 거 제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6학년인 친구들은 사실 이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중등과학 시작해봤으면 해요. 아니면 친구가 과학을 너무 어려워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실험과학을 해봤더니 별로 흥미도 없어하고 별로 이렇게 어려워하면 그냥 6학년 말부터 중1과학 뭐 이런 거 시작해봐도 되잖아요. 중1과학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1학년 3개월, 2학년 3개월, 3학년 3개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9개월에 끝나는 거거든요. 중등과정이. 그러니까 중등과정을 길게 잡아야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과학을 정말 길게 잡아야지만이 짧게 잡으면 3개월, 그러니까 보통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6학년 말부터 과학은 뭐 영재학교나 이런 쪽으로 관심 있으시면 6학년 중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영재학교는 아니고 뭐 일반고 가서 최상위권을 하고 싶다. 사실 지금 이제 요 친구들은 좀 자사고가 애매한 시기잖아요. 지금 25년도부터 이제 폐지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애매한 시기니까 뭐 지금 영재학교, 과학고 혹은 일반고 최상위권 가서 의치대 이런 쪽으로 좀 바라보고 계실 텐데 이제 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영재학교, 과학고 쪽으로 바라보시게 되면 6학년 중반부터 과학 시작해 주시면 되고 영재학교는 별로 학생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이 학생도 그런 것 같으면 그냥 뭐 6학년 말도 괜찮고요. 그것도 힘들어 보이면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도 관계는 없어요. 과학은. 그렇게 해서 과학은 막 그렇게 아직은 여기 다 지금 초등 어머니들만 계시기 때문에 친구가 과학을 너무 좋아하면 실험과학 먼저 해주시면 되고 아직은 조금은 수학이라든지 다른 거에 조금 더 시간 투자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과학은 지금은 저는 추천드리는 건 실험과학 쪽 추천드리고요. 프로그램 설명서에 보시게 되면 혹시 뭐 다른 거 질문 있으실까요? 프로그램 설명서나 아니면 수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진도 부분도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가야 될지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일단은 뭐 저는 수업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긴 한데요. 사실 그 진도에 이 친구가 이런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중1 때 뭐 지금 뭐 수학학을 나가야지만이 뭐 영재고를 갈 수 있고 영재학교를 갈 수 있고 과학고를 갈 수 있고 뭐 자사등록고를 갈 수 있고 뭐 일반고 최상위권을 할 수 있고 사실 이런 규칙은 사실은 없어요. 중2상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중3이면 바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 친구가. 근데 저희 이제 친구들 예를 좀 들어보면 제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이번에 입학한 친구들 중1 때 6월에 수학상 가르쳤었거든요. 정확히는 수학상 실력 가르쳤었어요. 수학상 실력 가르쳤었는데 여기 이제 6명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6명 학생들 중에서 사실 한 명은 중간에 3학년 때 퇴원을 해서 제가 잘 정확히 모르고 나머지 5명은 이 중에 3명은 영재학교, 1명은 경기과학고 2명은 한국과학영재학교 갔고 2명은 외대보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6월에 수학상 실력이면 이 친구는 9월에 수학하 기본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본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1학년 겨울방학 되는 12월에 수학하 실력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원하는데 뭐 이렇게 늦기 때문에 여기는 안 돼요. 근데 어머니들이 이제 상담을 해보면 5학년 때 꼭 뭐 고등과정을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조건 6학년 때 고등과정을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들어가서 나쁠 건 전혀 없어요. 정말 친구가 제대로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전혀 나쁠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해를 하고 아까 뭐 저희 소장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늦어서 이제 원하는데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절대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지금 어쨌든 제일 잘 간 친구가 여기에 경기과학고를 간 친구인데 이 친구가 사실 이 6명 중에서 진도 제일 늦었었어요. 제일 늦었었는데 잘하니까 잘 소화해내니까 여기 7월에 또 특강 하나 듣게 하고 여기 이 앞에 12월에 또 특강 하나 듣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가 당겨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진짜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요. 작년에 예를 들면 중1 12월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12월 그때 중학교 2학년 1학기로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2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끝날 때 수학하 기본까지 하고 끝내고 중2 올라갔거든요. 제가 말하는 중2는 중1 겨울방학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쨌든 그 아랫부분을 굉장히 탄탄하게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소화를 생각보다 잘 해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규로 듣고 2-2 특강으로 듣고 3-1도 정규로 듣고 3-2는 속진반 3-1, 3-2 속진반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수학3도 수학3 응용반에 바로 들어갔고 기본반 뛰어넘고 특강 한 5회짜리 특강 하나 듣고 응용반으로 갔고 여기서도 잘해서 바로 수학과 기본반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뭔가 이런 목표가 있고 성취도가 좋고 이해도가 좋다라고 하면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차곡차곡 쌓고 가는 거 가장 중요하시고 지금 아직 5학년, 6학년은 계속 발전 가능성 봐주셔야 돼요. 이 친구 이거 하기 때문에 이건 안 돼. 이거 하기 때문에 저건 안 돼. 그런 생각 가지시기보다는 차곡차곡 쌓아서 이 친구 이렇게 하면 잘 되면 이렇게 빨리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진도보다는 얼마나 탄탄하게 쌓고 가느냐 거기에 조금 집중해서 학생들 지도해 주셨으면 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실까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 상담 카드 하나씩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저희 6월 4일에 개강이에요. 초등은 6월 4일 목요일부터 개강이어서 혹시나 학생 테스트 보고 상담 원하시면 거기에 상담 카드에 학생이랑 학생 성함 이름이랑 이런 것도 적고 과정 어디까지만 했는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전화 드려서 그러니까 날짜라든지 시간은 학생이랑 상의해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만 일반적인 것들만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릴 거고 그리고 그 전화에서 정확하게 날짜 바꾸셔도 되고 시간 바꾸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 적고 가주시면 저희가 전화 드리고 그리고 테스트 보고 나면 제가 전화해서 다시 한번 친구 개별적인 거나 그러니까 학생들도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 시험 보게 되면 그리고 거기 풀이도 쓸 거니까 그런 거 보고 다시 한번 상담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상담카드 여기 안에서 작성하시고 나와주시면 돼요.